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실패자, 양반. 아들이 어버이날에 이를 갈며 내뱉었다. 나는 조용히 황금색 봉투를 그에게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아내에게 설명해 주렴. 왜 당신들 월급 같던 지원금이 끊기는지, 왜 장인 장모님이 이 집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왜 내 사업이 더는 내 것이 아니게 되는지를. 내가 일어서자 방 안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유리장과 은식기가 반짝이고 종업원들이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42살 된 내 아들 박민준이 온 레스토랑이 떠나가라 내 얼굴에 대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실패자, 인생 낙오자. 그의 옆에는 아내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표정이라 비웃음을 감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버이날이었다. 주변에는 그들의 친구와 친척들, 타인의 굴욕을 목격하는 예의 바른 증인들이 가득했다. 나는 마치 발언권도 가치도 없는 작고 구부정한 늙은이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 가방 안에 작은 황금색 봉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몇 분 후면 이 모든 아름다운 연극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유리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아들 쪽으로 살짝 밀었다. 최유라는 또다시 관심을 끌려는 내 한심한 시도려니 하는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바카운터의 연주자가 여전히 기타줄을 뜯고 있었지만 레스토랑 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해졌다. 나는 박민준을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내 아내에게 설명해 주렴. 왜 매달 받던 일 500만 원의 송금이 5분 안에 끝나는지를. 내 말은 허공에 맴돌았고 완벽하게 그린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같은 톤으로 말을 이었다. 내 소중한 장인, 장모님, 최만식 어르신과 오미숙 여사님께도 설명해드려. 왜 50억 원짜리 저택과 차고에 있는 벤츠, 세대가 디저트가 나오기도 전에 당신들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지를. 그리고 내 동업자 이진우 씨에게도 설명해줘. 왜 네 필생의 역작이라 믿었던 천지건설이 청구서를 받기도 전에 무너지게 될지를. 나는 박민준의 손이 떨리고 포크가 입가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최유라는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와인은 마치 눈 위의 피처럼 하얀 식탁보 위로 번져나갔다. 요란하고 추하고 되돌릴 수 없게.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민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져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저희 자비로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려서 그 허름한 빌라에서 굶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는 거짓말을 들킨 학생처럼 말을 더듬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긴 했지만 마음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수년 동안 지어보지 못했던 미소를 지었다. 버텨내고 침묵하고 모든 것을 깨닫고 준비를 마친 사람의 미소였다. 이제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야, 민준아. 나는 말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펼쳐놓았다. 불필요한 것은 없었다. 오직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건 너희 집의 최초 등기 서류다. 나는 첫 번째 서류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15년 전 내 회사 해안캐피탈 명의로 취득했지. 이진우가 의자가 삐걱거릴 정도로 벌떡 일어섰다. 그럴 리가 없어. 그가 서류 쪽으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민준이가 첫 건설 계약금으로 집을 샀다고 했었는데 박민준은 마치 글자들이 저절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실로 재배열되기를 바라는 듯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 실수일 거야. 아마 법적인 착오겠지. 그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배신감에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자동차 세대의 등록증. 나는 세 장의 서류를 더 펼쳤다. 네가 타는 은색 벤츠는 내 개인 계좌에서 결제됐고 유라 씨의 빨간 벤츠도 마찬가지다. 최만식 어르신 내외분이 쓰시는 검은색 벤츠는
내 명의로 등록되어 신탁 관리를 통해 제공된 것이고 최유라는 무심코 서류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렸다. 이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되뇌었다. 어머님은 그 낡은 집에 사시잖아요. 벼룩시장에서 옷을 사 입으시고 어머님 차는 덜덜거리잖아요. 나는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다. 알겠니, 유라야? 그 모든 게 작은 연극의 일부였단다. 나는 정확히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뿐이야. 웅성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척접시에 눈을 떨궜다. 내 기억력 쇠퇴를 진단하기 위해 우연을 가장해 점심 식사에 초대된 듯한 윤 원장은 마치 희귀한 명화를 감상하듯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붓터치를 살피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으면서도 아직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마침내 나는 마지막 서류철을 열어 천지건설의 지분 관련 서류 사본을 부채처럼 펼쳤다. 이 회사의 지분 80%는 설립 첫날부터 내 것이었다. 초기 자본금, 설악하이츠, 주택단지 부지, 주요 계약들. 이 모든 것은 내 인맥과 여러 법인을 거쳐 투입된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란다. 이진우는 마치 몸에서 바람이 빠져나간 것처럼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민주는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테이블 주위를 서성거리며 한마디만 되뇌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대답은 간단했고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민준아. 네가 한 번도 묻지 않았을 뿐이지.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멋대로 결정했고 정확히 그렇게만 나를 봤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값싼 존재로. 너희가 모든 걸 결정했지. 최유라가 흐느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명품과 해외여행, 공허한 건배사로 가득했던 익숙한 삶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어머님,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다 바로잡을 수 있어요. 저희가 잘할게요.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도 벌 주는 게 아니야. 단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멈출 뿐이지. 나는 즐겨찾기 연락처를 눌렀다. 강 변호사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강 변호사님. 시작하죠. 모든 송금 취소, 주택 및 차량에 대한 통지, 그리고 회사 경영권 이전은 합의된 대로 진행해 주세요. 내 휴대폰이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었고 서류 발송을 확인하는 부드러운 알림음이 울리자 손님 중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다. 최만식 어르신과 오미숙 여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들은 사위의 너그러움이 선행이 아니라 남의 돈이 흘러들어가는 파이프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했다. 그리고 나는 서두르지 않고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유라가 그녀의 여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나를 노망난 할망구라 부르며 방해되지 않도록 요양원에 보낼 방법을 논의하고 나중에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자는 내용이 담긴 그 부드럽고 도끼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말이 끝나자 홀 아는 주방에서 5분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박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감쌌다. 어머니께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가 속삭였다.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내 의견, 내 삶을 마치 의자처럼 이리저리 옮겨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게 문제지. 그들의 아름다운 가면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누군가의 입술이 떨리고 누군가의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문득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테이블과 이 황금색 봉투에 이르게 되었는지 외부인이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불필요한 말이나 과장된 몸짓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들을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6개월 전 나는 정확히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기 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소박한 빌라에 사는 60대 여성. 일은 기상. 낡은 주전자로 끓인 블랙커피. 그리고 창가에 가지런히 쌓인 신문들. 그때의 나는 아직 내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여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평생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 6개월 전, 내 삶은 마지막 사소한 부분까지 단순하고 명료했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중고 가게에서 산 낡은 커피포트를 불에 올리고 내 성격처럼 진하고 쓴 블랙커피를 따라 창가 낡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창가에는 신문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방 2개짜리 은평구의 빌라. 벽은 진작에 다시 칠했어야 할 크림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가구는 지인들에게 얻거나 벼룩시장에서 모은 것들이었다. 가전제품은 작동은 했지만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쓰던 것처럼 낡아 보였다. 냉장고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나, 민준이, 유라, 우리는 한때 그랬던 것처럼 웃고 있었다. 그 사진들은 매번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무너져버린 가족의 삶이 그곳에 있었다. 그 무렵 민준이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보였다. 키가 크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정장은 주름 하나 없이 몸에 잘 맞았고 손목에는 누군가의 연봉과 맞먹는다고들 하는 스위스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은색 벤츠를 몰았고 입구에 경비가 있고 저녁이면 값비싼 벽난로 냄새가 나는 평창동 고급 주택가 설악 하이츠에 살았다. 그리고 천지건설은 자신의 머리와 수완으로 무에서부터 일으켰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최유라는 잡지 화보에서 튀어나온 그림 같았다. 허리까지 오는 백금발머리, 진열장 같은 손톱, 계절에 맞는 드레스, 입술은 시술로 늘 살짝 부어 있었고 눈썹은 그린 듯 반듯했으며 화장에는 1시간 이상이 걸렸다. 그녀는 빨간 벤츠를 몰고 회원제 피트니스 클럽에 다녔으며 주중에는 스파에 틈틈이 최고급 부티크를 들렀다. 그녀의 부모님 최만식 어르신과 오미숙 여사도 그들 집에 함께 살았다. 최 어르신은 민준이가 건설회사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서 일찍 은퇴했고 오 여사는 주방을 책임지고 정원을 가꿨다. 두 사람은 사위를 자신들을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준 구세주처럼 바라봤다. 매주 일요일 나는 그들의 가족 점심 식사에 갔다. 내 2010년식 흰색 소형차는 주택가 오르막길에서 킁킁거렸지만 늙고 충직한 말처럼 끈질기게 나를 위로 끌어올렸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갔다. 초콜릿 케이크, 건강 쑥떡, 오트밀 쿠키. 그 상자들은 어색한 미소와 의례적인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라는 말로 환영받았다. 그리고 나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다. 물론 식탁에 놓을게요. 집은 언제나 시끄럽고 화려했다. 식탁에는 최고의 식기들이 차려져 있었다. 와인잔은 달걀 껍데기처럼 얇았다. 내 자리는 항상 있었다. 대부분 왜인지 항상 가장 딱딱하고 약간 구석진 의자였다. 접시는 낡은 세트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아마도 내가 떨어뜨릴까봐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지만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마음은 헤아렸다. 최유라는 조용히 상처 주는 법을 알았. 어머님, 그녀는 국을 뜨며 말했다. 공과금은 잘 내고 계시죠? 민준 씨가 보내드리는 50만 원이 부족하진 않으시고요. 연세가 있으시니 지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해요. 제3자가 들으면 정말 착한 며느리네라고 말할 만큼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그런 순간이면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맨 뒷줄에 앉은 여학생이라도 되는 양 가르치듯 얇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해하셔야 해요. 이 집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세금이랑 관리비만 연간 1억 가까이 돼요. 5 식구 식비,
공과금까지. 저희가 엄마를 지원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엄마도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이다. 종종 민준이의 동업자인 이진우 씨도 들렀다. 45쯤 되었고 값비싼 조끼 아래로 나온 배를 숨기려 했었다. 목소리는 세련되게 들리려 노력했지만 때때로 숨길 수 없는 투박한 억양이 튀어나왔다. 그는 항상 이렇게 소개되었다. 이분은 민준이 어머님이세요. 적은 연금으로 살고 계시지만 저희가 물론 도와드리고 있죠. 가족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러면 그는 매번 입술을 오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을 그렇게 챙기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노년에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남자들은 서재로 들어가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내 연금 절반 값은 좋게 될 위스키를 따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는 사람들의 깊은 웃음소리를 냈다. 최유라는 보통 설거지를 도와달라며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그곳에서 물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에 섞여 그녀는 가면처럼 미소를 벗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와인잔을 반짝거리게 닦으며 말했다. 민준 씨는 주중에 내내 일해요. 일요일은 그가 쉬는 유일한 날인데 어머님이 오시면 또 어머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지, 어떻게 맞춰드릴지 고민해야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어머님이 좀 더 드물게 오시면 저희 모두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나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다. 그녀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면 정말 좋죠. 히스테리 부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들의 집에서 이 단어는 당신을 가르치려 들지만 당신의 말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는 암호처럼 들렸다. 일요일들은 같은 패턴으로 짜인 사소한 일들로 채워졌다. 나를 멀리 앉히고 내가 말할 때 말을 끊고 칭찬하되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젊은이들은 피곤하니까 요즘 세상이 힘드니까라며 그들을 정당화하는 습관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서 작은 개수기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를 가난하다고 부를 때마다 내 접시에 음식이 아닌 남의 결론이 담길 때마다 내 등 뒤에서 나에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논의될 때마다 개수기는 딸깍거렸다.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그들이 이진우 씨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내가 정말 공기라도 되는 것처럼 쉽고 큰 소리로 선분양만 벌써 500억 가까이 되어 이진우 씨가 태블릿을 넘기며 기뻐했다. 다 우리 덕분이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민준이는 도시의 절반을 제자리에 놓은 사람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방해되지 않도록 내 과자 상자들을 식탁에서 치우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우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오늘 우리란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성립된다는 것을 깨달은 여자의 차분하고 절제된 얼굴이었다. 나는 설악 하이츠의 부드러운 불빛이 깔리고 내 차가 다시 내리막길에서 킁킁거릴 때 해질녘에 떠났다. 집에 와서 코트를 벗고 주전자를 올리고 식탁에 앉았다. 종이와 펜을 들고 날짜를 썼다. 그뿐이었다. 그냥 날짜. 때로는 안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공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갑자기 공기가 형태를 보여준다. 그날 저녁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이전에는 흘려들었던 말들을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고 외면했던 세부 사항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습관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것이 공기처럼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2월이 왔다. 문이 열리며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릴 것이다.
마치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 우체국에 온 불필요한 소포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만든 케이크는 식탁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향할 것이다. 2월은 매서운 추위와 함께 시작되었다. 최유라는 마치 내가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나온 사람이라도 되는 양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문턱에 서서 내 특기인 당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촉촉하고 계피 향이 나는 익숙한 미소를 띤 채 그녀는 상자와 나 그리고 내 벙어리 장갑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벌써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현관에서는 값비싼 향수와 가구 광택제 냄새가 났다. 나는 코트를 벗고 부엌 식탁에 케이크를 놓았다. 최유라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외부인에게만 쓰는 세련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요리사가 있어요. 집에서 만든 음식도 정겹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러고는 두 손가락으로 상자를 집어들더니 마치 너무 끈적거리는 물건이라도 되는 양뚜껑을 열어 케이크를 휙 보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쓰레기통 뚜껑이 문처럼 쾅 닫혔다. 오 여사님은 다이어트 중이시고 그녀는 싱크대에서 부스러기를 씻어내며 설명했다. 최 어르신은 단 걸 드시면 안 돼요. 민준 씨도 설탕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중복해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오늘은 파티시에에게 디저트를 주문했어요. 나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케이크 하나 때문에 싸울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면 사소한 일들은 그냥 넘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 안에 갇히게 되니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개수기가 다시 한번 딸깍거렸다. 조용히 불꽃 없이 식탁에서 민준이는 늘 그랬듯 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집과 이 안에서의 삶이 얼마짜리인지를 모두에게 명확히 알려주려는 듯이 수영장 유지비가 한 달에 150. 그는 완벽한 조각으로 연어를 자르며 소리내어 계산했다. 정원사가 600, 가사도우미가 400, 차 세대 기름값이 한 달에 500 가까이. 아시겠어요? 엄마?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저희가 가끔 엄마한테 드리는 50만 원이 늦어지더라도 그게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는 마치 초보자를 위한 산수를 가르치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순간이면 나는 항상 그에게 2개의 장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나에게 쓰는 돈과 습관에 쓰는 돈.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먹는 척했다. 나이가 들면 마음만큼이나 체면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 최유라는 나를 그들의 삶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회원제 테니스 클럽 친구들을 꼭 일요일에 초대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인사해. 우리 시어머님이셔. 그녀는 나를 가장 딱딱한 의자에 앉히며 속삭였다. 정말 강인한 분이시지. 소박하게 사시지만 불평 한마디 안 하셔. 물론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고 가족은 신성한 거니까. 친구들은 모두 한결같았다. 매끈한 얼굴, 똑같은 미소. 내가 백화점 쇼윈도에서나 보던 로고가 밝힌 핸드백. 그들은 나를 희귀한 전시품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붙임머리가 분명한 붉은 머리의 여자가 말했다.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이랑 1년에 2번 휴가 없이는 살 의미를 못 느끼겠던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럭저럭 지내요. 나는 습관처럼 대답했다. 커피를 마신 후 최유라는 변함없이 도움을 청했다. 이왕 여기 계시니 거실 창문 좀 닦아주세요. 연세가 있으시면 녹슬지 않게 움직여야 해요. 그녀는 낡은 걸레와 값싼 스프레이를 건네주고는 친구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웃고 두 휴양지 사이의 어려운 선택에 대해 토론했다. 나는 분홍빛 황혼이 내려앉는 창유리를 닦으며 생각했다. 때로는 굴욕의 시간표도 훈련 시간표만큼이나 꼼꼼하게 짜인다는 것을. 몇 주 후
식탁은 말 그대로 좁아졌다. 새 식기 세트를 샀어요. 8인용으로요. 민준이가 눈을 들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의자가 자꾸 대칭을 깨뜨려서요. 구석에 접이식 의자를 놨어요. 거기가 지나다니기 더 편할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리를 옮겨졌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편리한 구석. 그 자리에서는 그들이 봄에 어디로 여행 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크게 들렸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예약했어. 최유라가 새로운 매니큐어를 보며 태평하게 말했다. 이 모든 스트레스를 겪었으니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녀는 내 쪽으로 힐끗 시선을 던졌는데 그 눈빛에는 항상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라는 조건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은 마치 해시계의 합창단처럼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 씨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와 민준이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사업을 크게 벌였다. 설악 하이츠 순이익만 300억이야. 이진우 씨가 태블릿을 넘기며 으르렁거렸다. 토지 100억, 건설 150억, 선분양 500억. 순수한 수학이지. 나는 이걸 무에서부터 읽어낸 게 자랑스러워. 여기에 필요한 건 머리와 감각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민준이가 잔을 들었다. 그들의 무에서부터 라는 말은 빈 잔처럼 울렸다. 나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보며 자신의 전설을 집보다 더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생각했다. 점차 그들은 내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게 되었다. 말은 더 직설적이고 무거워졌다. 어머니가 점점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최유라가 마치 가구 재배치에 대해 이야기하듯 소파 쿠션을 고치며 말했다. 어머님은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일요일은 우리를 업무 리듬에서 벗어나게 해요. 어머님 동네는 안전하지도 않고 민준이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거들었다. 집은 낡아서 다 무너져가고 그 연세에는 사소한 일 하나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어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그들은 마치 내가 그 방에 없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지나다니기 편한 구석에 앉아 내 인생이 3인칭으로 마치 조직적인 문제인 것처럼 명확한 항목들로 논의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에는 최유라의 지인이라는 완벽한 헤어스타일과 얇은 서류철을 든 젊은 여성을 데려왔다. 이분은 유나 씨예요. 최유라가 미소 지었다. 가족 문제 컨설턴트시죠. 우리가 모든 걸 올바르게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안에서는 다시 개수기가 딸깍거렸다. 서류철에서는 인쇄소 잉크 냄새와 병원 냄새 같은 것이 났다. 유나 씨는 새 냅킨이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듯 유창하고 매끄럽게 많은 말을 했다. 돌봄, 안전, 노년의 안락함에 대해 나는 일기예보를 듣는 것처럼 들었다. 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폭풍이 올 것이라는 건 이미 분명했다. 봄은 예기치 않게 일찍 찾아왔다. 눈이 인도에서 사라지고 설악 하이츠에는 축축한 흙냄새와 남의 행복 냄새가 났다. 나는 언제나처럼 이 시에 도착했다. 최유라는 평소보다 빨리 문을 열어주며 너무 활짝 웃었다. 거실 잡지 테이블 위에는 표지에 금박 잎이 그려진 광택나는 소책자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억양으로 말했다. 그 억양에 나는 항상 목이 말랐다. 모두에게 더 편안해질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나는 구석에 있는 내 접이식 의자에 앉았고 지금 그들이 수영장 요금을 설명하듯 자신감 있게 내 남은 인생을 설명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이번에는 케이크나 식기 세트의 대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단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그들은 그것을 돌봄이라고 부를 것이다. 최유라가 내 앞에 광택나는 소책자를 놓았다. 금박 잎이 새겨진 두꺼운 표지, 은행에서나 볼 법한 서체, 하얀 식탁보와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미소 짓는 노인들의 사진. 실버타운 노을 정원이에요. 그녀는 마치 축사를 낭독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식사, 재활치료, 동호회 활동까지 다 있어요. 안전하고 또래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민준이가 맞은편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꼈다. 엄마, 저희가 다 생각해봤어요. 월 이용료가 약 200만 원의 추가 서비스 비용이 붙어요. 저희가 전액 부담할 거예요. 우린 가족이니까요. 그는 마치 큰 거래를 막 성사시키고 이것이 얼마나 사려 깊은 일인지 설명하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속의 삶은 주름 하나 없는 식탁보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듯 보였다. 언제? 내가 물었다. 저희가 다음 달로 이미 예약을 해뒀어요. 최유라가 재빨리 대답했다. 어버이날 바로 다음에요. 가족끼리 축하하고 어머님은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녀는 너무나 다정하고 올바르게 말했고 모든 단어에서 이 주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이가 보이지 않는 부스러기에 살에 들린 듯 헛기침을 했다. 부동산 중개인이랑 어머님 댁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동네도 별로고 시세도 떨어졌지만 빨리 처분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대요. 그 돈이면 실버타운 비용 거의 1년치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머님 집이 어머님의 안락한 노후를 지불하는 셈이죠. 10년 전 내 집은 그들이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금액으로 샀었다. 그리고 지금도 시세는 그들의 빠르고 번거롭지 않게보다 몇 배는 더 비쌌다. 하지만 이것이래서 말의 힘은 진실의 가치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확신에 있었다.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최유라가 미소 지었다. 어머님은 아무 걱정 안 하시게요. 저희가 곁에 있잖아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진우 씨가 서류를 논의하러 잠시 들른 것이었다. 남자들은 서재로 들어갔다. 무거운 문이 닫히고 거실은 부잣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리가 질서를 방해할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끊어지는 그런 고요함에 휩싸였다. 최유라는 남아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다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는 잠시 화장을 고치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잡지 테이블 위에 두고 갔다. 화면이 번쩍였고 나는 무심코 시선을 내렸다. 잠금 화면 위로 그녀의 여동생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다. 첫 줄은 전부 익혔고 그것만으로도 내 등골이 서늘해지기에 충분했다. 그 할망구 요양원 가는 거 설득했어. 엄마가 그러는데 할망구만 없으면 집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대. 아빠는 벌써 신나셨어. 차고가 전부 자기 거 될 거라고. 나는 누구를 염탐할 생각은 없었지만 글자들이 너무 크고 뻔뻔했다. 그들이 스스로 내 눈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손가락을 스쳤다. 화면은 순순히 대화창을 열었다. 거기선 약으로 금방 조용해질 거야. 여동생이 쓴 글이었다. 반년만 지나면 자기도 아무도 만나기 싫어할걸. 아빠 쪽 변호사 말이 다음 메시지가 떠올랐다. 상태를 이유로 성년후견인 지정받으면 그 할망구가 가진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게 된대. 얼마 안 돼도 우리 몫은 있겠지. 그 순간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부엌에서 오가는 불친절한 말과 항목별로 가지런히 정리된 그들의 식기 세팅처럼 빈틈없고 양심의 가책 없는 계획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는 조용히 내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는 소리 없이 찰칵거렸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나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누구도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착각했다. 오해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냉정하게 촬영했다. 스크린샷들은 벽돌처럼 반듯하고 촘촘하게 하나씩 하나씩 메모리에 쌓였다. 최유라는 한치의 균열도 없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어머님, 아시죠? 저희가 다 사랑해서 이러는 거.
오직 사랑 때문에요.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면에서는 마침내 제대로 재배치된 가구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류 회의는 길어졌다. 나는 교통편, 저녁, 길 등을 핑계로 먼저 가보겠다고 했다. 그들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섬세한 배려로 나를 문까지 배웅했다. 밖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소책자에 포장된 남의 인생 냄새가 났다. 나는 내 흰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늙은 이웃 노인처럼 쿨럭거리더니 순순히 제 할 일을 시작했다. 집에 와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주전자를 올리고 식탁에 앉았다. 내 앞에는 3가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 날짜가 정갈하게 적힌 내 수첩, 새로운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 그리고 낡은 볼펜. 나는 수첩의 3페이지를 열고 첫 번째 항목으로 한 단어를 썼다. 방어. 2번째는 증거. 3번째는 기한. 그리고 나서야 내 인생에서 항상 질서, 냉철한 머리, 그리고 법을 의미했던 이름을 적었다. 강태욱. 나는 연락처를 뒤져 그의 번호를 찾았고 녹색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가 눌렀다. 신호음은 자로 치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2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현관문 렌즈가 찰칵 소리를 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다른 게임이 시작될 것이고 그 규칙은 우리가 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2번째 신호음이 울리자 강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그의 피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들었다. 마치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듯했다. 사실관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음 날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높은 천장, 서류로 가득 찬 책장, 그리고 그가 왠지 항상 직접 물을 주는 제라늄 화분이 놓인 창가. 나는 소책자, 노을 정원 예약, 집값, 1억 2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 최유라의 휴대폰 메시지 등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단단한 필체로 메모를 했다. 김수연 여사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신속하게, 그리고 3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방어, 증거, 기한. 먼저 여사님께서 정신이 온전하고 판단력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둡니다. 그 다음 실제 자금 흐름과 소유권을 보여주는 서류를 모으고 동시에 그들의 의도에 대한 증거를 조용히 수집합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독립적인 의사와 공증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명을 받았다. 나중에 누구도 헷갈리신다, 이해 못하신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내가 명확하게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강 변호사는 내 기록 보관소에서 해안 캐피탈 명의로 된 평창동 주택 관련 서류들, 오래된 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을 찾아냈다. 우리는 내 돈으로 가족을 위해 구입했던 벤츠 세대의 등록증 사본을 모았다. 그곳에 적힌 금액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액수였다. 다음으로 강 변호사는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 천지건설 관련 서류 뭉치를 꺼냈다. 거기에는 흑백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지분 80%는 내 것, 초기 자본금도 내 것. 설악 하이츠 부지는 신탁 관리를 통해 매입되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며 은행 송금 내역 출력물을 테이블에 펼쳤다. 여기 8년간 매달 500만 원씩 그들의 생활비로 송금된 내역입니다.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 처리해서 그들은 이것이 투자자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이제 이것이 여사님의 실제 역할과 그들의 실제 의존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나는 들으면서 내면의 지지대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팡파르 없이 조용했지만 흔들리는 다리 없는 의자처럼 평평하고 믿음직했다. 우리는 즉각적인 조치 목록을 작성하고 신호와 모든 주요 서신 및 통지가 동시에 발송될 것에 합의했다. 하루 뒤 강 변호사는 나를 사립탐정 신동철 씨에게 소개해 주었다.
눈에 띄지 않는 외모의 중년 남성으로 1시간만 지나면 얼굴을 기억하기 힘든 그런 부류였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모든 것이 서랍장처럼 정리되어 있는 듯했다. 우리는 길모퉁이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신동철 씨는 홍차를 다 마시고 침착하게 말했다. 돈이 눈을 가리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여사님 경우는 다릅니다. 여사님은 돈을 조심스럽게 치우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게 2주만 주십시오. 그는 불필요한 약속은 하지 않았고 2주 후 강 변호사의 책상 위에 마치 조립식 장난감을 맞추듯 불필요한 말 없이 깔끔하게 서류처를 펼쳐놓았다. 박민준 씨의 개인 부채는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카드빚, 사업 관련 대출. 최유라 씨는 약 2억 원, 피부과, 부치크, 여행 상품. 여사님 댁은 모기지 대출이 연체 상태였습니다. 3번의 상환이 여사님과 관련된 신탁관리 계좌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그가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천지건설은 여사님 측에서 자금을 댄 하청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사님의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없으면 제로입니다. 이진우 씨는요? 내가 물었다. 자본 투자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회의에 얼굴을 내미는 역할로 참여 대가로 10%를 받습니다. 신동철 씨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하기는 고통스러웠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다. 서류가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한 가지 더 그가 덧붙였다. 여사님의 무능력을 주장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쟁의 절반을 해결할 겁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다음 일요일 방문해서 나는 평소처럼 그 집의 일원이었고 그 일원이라는 지위는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정확히 가져다 주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초소형 마이크. 3군데에 놓였다. 서재, 부엌, 거실. 호기심에 의한 도청이 아니라 강 변호사의 말대로 범죄적 의도의 기록이었다. 2주 동안 집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장치는 조용한 일을 했다. 우리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셋이서 말을 끊지 않고 녹음 내용을 들었다. 뼛속까지 익숙한 목소리, 바로 그 일상적인 억양들. 먼저 민준이가 누군가와 법률 용어로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모으고 있고 증인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의뢰인께서 주신 자료라면 4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통제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비용은 0만 원. 대신 그분 집을 팔면 최소 1억 2천은 회수하실 테니 그만한 가치가 있죠. 남자의 목소리는 마치 이미 견적을 낸 친절한 수리 기사처럼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 다음은 최유라가 여동생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그 할망구 우리가 잘 모셔준다니까 고마워하더라. 노을 정원에서 약으로 잘 다스려주면 반년 뒤엔 자기도 아무데도 가기 싫어할 거야. 그 다음엔 후견인 지정하면 되고 아빠 쪽 변호사한테 이미 다 얘기 들었어. 말들은 차갑게 불필요한 감정 없이 녹음되었고 그래서 특히 더 역겨웠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 들었을 때 강 변호사가 말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는 어떤 좋은 일이 그렇듯 차분하고 거의 지루하게 보였다. 나는 그들의 계좌로 가는 모든 월별 송금을 즉시 중단하라는 위임장에 서명했다. 이사를 위해 한 달의 기간을 주는 퇴거 통지서를 준비했다.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리 지름 없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 위임장 무효화, 천지건설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변경 명령과 내가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른 후보자, 20년 경력의 엔지니어이자 MBA 학위를 가진 엄격하고 꼼꼼하며 질서를 사랑하는 한서연 씨,
모든 것은 하루 1시에 발송될 겁니다. 강 변호사가 확인했다. 여사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미리 합의된 주소로 일제히 발송됩니다. 동시에 소문보다 질서를 좋아하는 곳들에도 사본을 보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류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집, 하나. 자동차, 둘. 회사, 셋. 녹음, 넷. 휴대폰 메시지, 5. 그리고 따로 전날 내가 구입한 최고급 종이로 만든 얇은 황금색 봉투. 어떤 것들은 형식뿐만 아니라 모양새도 제대로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미 나를 위해 정해져 있었다. 어버이날, 레스토랑, 손님들, 건배사, 미소. 그들은 그곳에서 품위 있는 노년, 안락함,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라는 말과 함께 나를 이주시키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딜 작정이었다. 녹음 내용에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스쳐 지나갔다. 점심 식사에 윤 원장을 초대해서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내 기억력과 진압력을 평가하게 할 계획이었다. 나는 그것이 오히려 재미있었다. 이왕 연극을 할 거라면 끝까지 해보자. 단, 희곡은 내 것을 올리기로. 점심 식사 5일 전, 나는 알람보다 일찍 일어나 진한 커피를 끓이고 선반 위에서 보석함을 꺼냈다. 바닥에는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무겁고 따뜻했다. 나는 진주를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봉투 옆에 놓았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더 차분해졌다. 같은 날, 나는 요란한 디테일 없이 내 나이의 여성에게 어울리는 절제된 라인의 심플한 와인색 드레스를 맡겨둔 양장점에 들렀다. 저녁에는 우리 셋이서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했다. 강 변호사는 건조하게 항목별로, 신동철 씨는 짧게 메모를 덧붙이며 내가 서류철을 닫고 그날 레스토랑에서 울려 퍼질 내 말이 명확하게 들리도록 소리내어 말했다. 정오의 디저트가 나올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봉투를 놓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 걸음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득 오랫동안 굴욕을 세워오던 그 조용한 개수기의 딸깍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다만 이번에는 그것이 초를 세고 있었다. 그렇다 어버이날 아침은 분주함 없이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진한 커피를 끓이고 커튼을 열었다. 도시는 깨끗한 종이처럼 맑았다. 의자에는 전날 미리 준비해둔 와인색 드레스가 놓여 있었다. 옆에는 어머니의 진주. 나는 마치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것처럼 목걸이를 걸었다. 똑바로 서 가방에는 얇은 황금색 봉투에 담긴 서류들이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내가 벽돌을 쌓듯 모으고 세운 모든 것이 들어있었지만 봉투는 가볍게 느껴졌다. 정오 무렵 나는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최유라는 그들 회사의 사진사들이 장면을 포착할 수 있도록 나를 껴안았다. 정확히 3초, 1초도 더하지 않고 민준이는 지나치게 활짝 웃으며 마치 선행을 베풀고 이미 박수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큰 소리로 혼란의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테이블에는 그들이 증인으로 보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다. 최만식 어르신 내외, 이진우 씨 부부, 교회 클럽에서 온 2커플, 그리고 품위 있는 양복을 입은 낯선 노신사, 윤 원장. 민준이가 지나가는 말처럼 노인 문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의사의 미소는 정중했고 시선은 예리했다. 그는 거의 먹지 않고 듣기만 했다. 식탁은 정성껏 차려져 있었다. 하얀 식탁보, 얇은 와인잔, 생화, 그리고 종업원들이 꽃집 하나라도 건드릴까 조심스럽게 걸어다녀야 할 정도의 세팅. 나에게는 상석이 주어졌다. 오랫동안 나는 지나다니기 편한 곳에 앉혀졌는데 갑자기 상석이라니. 아름답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세팅의 중심이었다. 처음 30분은 각본대로 흘러갔다. 멋진 가족에 대한 건배사, 사업을 일으킨 민준이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칭찬, 집안 모든 것이 그녀의 취향이라며
최유라에게 보내는 찬사, 해외여행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웃음. 이진우 씨는 마치 테이블에 기자들이라도 앉아 있는 것처럼 크고 자신감 있게 적절한 쉼을 두며 천지건설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했다. 그의 아내는 이런 며느님을 두셔서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라고 거들었다. 최유라의 친구들은 불꽃놀이 합창단처럼 맞장구를 쳤다. 나는 똑바로 앉아 적절한 곳에서 미소 지으며 침묵했다. 그래야 누가 누구인지 더 잘 들을 수 있었다. 15분쯤 지났을까 나는 의사의 짧은 시선을 느꼈다. 그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숨쉬는지, 포크를 어떻게 잡는지, 농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걱정 마세요, 원장님.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확인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최유라가 잔을 들고 일어섰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는데 마치 거울 앞에서 이 동작을 연습이라도 한 듯했다. 여러분, 그녀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편안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함께라는 제스처였다. 저희는 아주 멋진 곳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실버타운 노을 정원. 그곳에는 돌봄, 24시간 간호, 그리고 동년배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밝은 단계가 될 겁니다. 오른쪽 어디선가 누군가 감탄하며 숨을 들이쉬었다. 민준이가 마치 이번 채널 아나운서처럼 말을 받았다.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는 잠시 멈췄다. 어머님의 현재 집을 현명하게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일 겁니다. 말들은 흠집 하나 없는 옷처럼 매끄럽게 선택되었다. 홀 안에는 고귀한 결정을 할 때 항상 뒤따르는 부드러운 웅성거림이 퍼졌다. 의사는 마치 설문지에 체크 표시라도 하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그들의 문장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 있는지. 꼬투리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정확히 그들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언젠가 강 변호사, 신동철 씨와 나는 이것을 포장의 언어라고 불렀다. 안에는 바닥, 밖에는 리본, 그리고 사랑 때문에 종업원들이 접시를 치웠다. 공기 중에는 디저트 향이 감돌았고 나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없이 논의했던 그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내 안에서 조용히 맞물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들의 피날레가 시작될 것이다. 돌봄에 대한 말들, 함께 이겨내자는 말들, 어렵지만 필요하다는 말들, 그리고 나서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의 명확성을 위해 내가 외워둔 나의 차례가 올 것이다. 최유라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살짝 떨었다. 모두가 힘들지 않도록 저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님의 낡은 집과 작별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님의 안락한 삶의 기반이 될 겁니다. 친구 여러분, 저희를 지지해 주세요. 누군가 박수를 쳤다. 이진우 씨는 실용적인 술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최만식 어르신과 오미숙 여사는 얼굴에 이미 미래의 안도가 빛나고 있었다. 의사는 더욱 쥐에 깊어졌다. 민준이가 나를 돌아보며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하고 정중하게 거의 아들처럼 말했다. 엄마, 이게 정말 최선이에요. 저희가 곁에 있어요.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차분하게, 마치 바닥의 모든 표시를 아는 무대에 오르기 전처럼. 종업원이 테이블에 디저트를 놓았다. 은식기가 신호처럼 쨍그랑거렸다. 나는 의사에게 미소 짓고 민준이를, 최유라를,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는 손님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건배사를 하시기 전에 나는 억양을 높이지 않고 평범한 일상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것 하나만 바로잡죠. 나는 가방을 열어 황금색 봉투를 꺼냈다. 종이가 달력 한 장처럼 짧게 바스락거렸다. 호라는 마치 누군가 소리를 줄인 듯 했다. 남은 것은 사람들의 숨소리와 바카운터의 조용한 음악뿐이었다. 나는 봉투를 꽃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유리 테이블 중앙에 놓고 손가락 두께만큼 앞으로 밀었다. 여기에 나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시작하는 점,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게 더 확실하니까요. 최유라는 무심코 잔으로 손을 뻗었다. 손이 떨렸고 유리잔 위로 얇은 물결이 일었다. 민준이는 목소리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려는 듯 굳어 있었다. 의사는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이진우 씨는 마치 지금부터는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말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을 깨달았을 때 체스판을 밀어내듯 접시를 밀어냈다. 자,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 끝을 열며 말했다. 순서대로 하죠. 나는 아직 서류를 만지지 않고 단지 가장자리를 잡아 테이블 위로 흩어지지 않게 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종업원이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반걸음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고는 신중하게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아들을 쳐다보며 아주 작게 덧붙였다. 집부터 시작해서 당신들 성공의 기반이 무엇이었는지까지 가보죠. 그리고 그 순간 내 가방 속 휴대폰에서 짧게 알림음이 울렸다. 우리의 약속된 신호, 강 변호사가 대기 중이었다. 나는 봉투 끝을 펼쳐 첫 번째 서류, 도장이 찍힌 두꺼운 사본을 꺼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중앙에 놓고 민준이 쪽으로 돌렸다. 이건 평창동 집의 최초 등기 서류다.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15년 전 해안캐피탈 명의로 취득했지. 수익자는 나고. 민준이가 침을 삼켰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이진우 씨가 카리 접시를 건드릴 정도로 급하게 앞으로 몸을 숙였다. 말도 안 돼. 그가 숨을 내쉬었다. 민준이가 많은 말을 했지. 내가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쓰여있는 걸 보도록 하자. 나는 다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자동차 세대. 민준이가 타는 은색 벤츠, 유라 씨의 빨간 벤츠, 그리고 최어르신 내외분을 위한 검은 벤츠. 모두 내 계좌에서 결제됐고 처분권은 나에게 있다. 운전 위임장은 지금 막 취소되고 있고 최유라는 서류를 쳐다보고는 마치 몸에서 바람이 빠져나간 듯 갑자기 작아졌다. 최 어르신은 테이블을 응시했다. 오 여사는 무릎에 손바닥을 얹었다. 윤 원장은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가 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시선이었다. 이제 월별 송금 내역. 나는 깔끔한 열로 정리된 출력물을 위에 올려놓았다. 8년간 매달 500만 원씩. 이건 투자자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야. 너희가 그 돈의 출처를 모르게 하려고 숨겨둔 내 도움이었지. 오늘부터 차단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즐겨찾기 연락처를 눌렀다. 강 변호사님, 실행하죠. 내가 말했다. 홀 어딘가에서 내 메신저가 조용히 울렸다. 이메일과 통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다. 1초 후 민준이의 화면에 수신 알림이 번쩍였다. 최유라의 메일함이 빛났고 이진우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민준이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먹먹하게 들렸다. 장난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질서지. 첫째, 모든 송금 즉시 중단. 둘째, 퇴거 통지. 집을 비울 시간은 30일. 셋째, 자동차 위임장 무효화. 넷째, 회사. 나는 마지막 서류처를 열어 사본을 카드처럼 펼쳤다. 천지건설. 지분 80%는 내 것. 초기 자본금도 내 것. 설악 하이츠 부지는 내가 관리하는 법인들을 통해 매입됐다.
최근 몇 년간의 모든 주요 계약은 내 연주를 통해 이루어졌지. 오늘부터 운영 관리는 한서연 씨에게 이관된다. 이진우 씨, 당신의 10% 수수료 참여는 끝났습니다. 이진우 씨는 창백해져서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린 듯 했다. 그는 민준이를 쳐다봤지만 도움을 찾지 못했다. 왜요? 민준이가 속삭였다. 왜 숨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내가 대답했다. 네가 묻지 않았을 뿐이지. 은평구의 가난한 과부로 나를 보는 게 더 편했겠지? 그래야 너희의 무례함을 돌봄이라는 단어로 정당화하기 쉬웠을 테니까. 최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당혹감은 익숙한 날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머님, 저희는 이런 연극 없이도 조용히 다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조용히라고? 내가 말을 끊었다. 그건 노인의 인생을 등 뒤에서 논의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고 나서 상태를 이유로 후견인 지정을 받을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위로 향하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들어보자. 나중에 오해했다. 착각했다. 문맥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없도록. 스피커에서는 익숙한 민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 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준비할 거고 증인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답. 피곤하지만 자신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 의뢰인께서 주신 자료라면 4개월. 비용은 약 0만 원. 그분 집을 팔면 1억 2천은 회수하실 테니 이익이 남는 장사죠. 손님 중 누군가 흐느꼈다. 포크가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져 타일에 쨍그랑 소리를 냈다. 나는 두 번째 녹음을 틀었다. 이번에는 최유라의 목소리. 언제나처럼 그녀가 일 처리에 대해 말할 때의 가벼운 톤이었다. 그 할망구, 우리가 잘 모신다니까 고마워하더라. 노을 정원에서 약으로 잘 다스려주면 반년 뒤엔 자기도 아무데도 가기 싫어할 거야. 그 다음엔 후견인 지정하면 되고. 아빠 쪽 변호사한테 이미 다 설명 들었어. 오,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최 어르신은 마치 공기를 건드릴까 두려운 듯 의자 등받이 쪽으로 몸을 물렸다. 이건 장난이야. 민준이가 웃으려 했지만 억지 미소가 되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엄마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 예와 아니오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너희가 결정했다는 게 문제지. 나를 의자처럼 옮겨도 된다고 생각한 것. 너희는 쉬운 길을 택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지. 윤 원장이 의자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 전에 얼굴을 보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아마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주변의 휴대폰들이 다시 살아나며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 민준이는 결국 하나를 열었다가 마치 불에 댄 듯 즉시 닫았다. 뭐야? 이진우 씨가 몸을 기울이며 참지 못하고 물었다. 권한해지 관리권 이양에 대해서.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퇴거. 그의 눈이 나에게로 향했고 나는 저녁 내내 처음으로 연기가 아닌 진짜 공포를 보았다. 발밑의 바닥이 마룻바닥이 아니라 얇은 얼음이었다는 것을 갑자기 발견한 사람의 공포. 우리 인생을 망치고 계세요. 최유라가 놀랍도록 빨리 단단한 목소리를 되찾으며 쏘아붙였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는 또 다른 출력물, 몇 장의 사진, 스크린샷을 들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녀가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갔을 때 내가 찍었던 것들이었다. 그 할망구 설득했어. 차고는 전부 아빠가 될 거야. 후견인 지정에서 그 할망구가 가진 거 다 통제할 거야. 라는 글자들이 크고 선명하게 익혔다.
나는 최유라 앞에 사진들을 놓았다. 그녀는 쳐다보고는 마치 강한 빛을 피하듯 시선을 돌렸다. 조작이야.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은 감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 변호사님과 신동철 씨가 이미 다 기록해뒀으니까. 홀 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침묵이 퍼졌다. 누군가는 가쁘게, 누군가는 느리게. 나는 문득 가슴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뚜렷하게 느꼈다. 마치 창문을 연 듯했다. 그리고 나는 이진우 씨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현행 계약은 새로운 경영진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따로 통지를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의 10%에서 얼마라도 저축해 두었기를 바랍니다.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논쟁할 수 없는 사실에 동의할 때처럼 작은 끄덕임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마지막 서류를 들었다. 여기에는 향후 한 달간의 자산 목록과 처분 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출처를 생각하기 싫어했던 자금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 세 번째 녹음. 거기에는 최유라의 목소리가 이미 설탕기 없이 들렸다. 후견인 지정만 되면 그 집 빨리 팔아버릴 거야. 시세가 안 좋지만 1억 2천이면 팔리겠지. 여름 전에 해치우는 게 중요해. 나는 도약 전에 숨 고르기처럼 짧게 멈췄다. 자, 내가 조용히 말하며 윤 원장에게 돌아섰다. 이제 오늘 당신이 여기 초대된 이유로 돌아가죠. 당신은 제 기억력과 진압력을 평가하러 오셨습니다. 보아하니 모든 게 명확한 것 같군요. 의사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나는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잠시만요. 그 순간 민준이의 테이블 위에서 새로운 배너가 번쩍였다. 그는 무심코 소리내어 읽었다. 계약 해지됨. 접근 권한 회수됨. 명령서 서명됨. 그리고 그때 나는 다시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 마지막 녹음을 틀었다. 거기에는 남자의 목소리가 침착한 톤으로 말하고 있었다. 의뢰인께서 주신 자료라면 4개월이면 완전한 통제권을 얻으실 겁니다. 뒤이어 민준이의 목소리, 진행하세요. 바 카운터의 연주자는 연주를 멈췄다. 우연인지 아니면 자신의 멜로디가 더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홀 안은 누군가 카펫 위에 찻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쨍그랑 소리 없이 조용히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는 아들을 보며 이미 아주 조용히 말했다. 자, 민준아. 이제 모두에게 설명해 보렴. 왜 네가 이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었는지를.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일시정지를 눌렀다. 마지막 녹음이 멎었을 때 홀은 잠시 내 심장 박동에 맞춰 숨을 쉬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자를 밀었고 누군가 냅킨을 떨어뜨렸다. 종업원이 소리 없이 빈 커피포트를 치웠다. 윤 원장이 일어나 내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날짜를 말하고 레스토랑까지 오는 길을 설명해달라고 하고 단어 3개를 기억하라고 했다. 나는 긴장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고 그는 주된 일이 명백한 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처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말을 찾지 못했다. 최유라는 냅킨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뉘우침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고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즐거운 디저트 시간 되세요. 그리고 5월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 후의 일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올바르게 진행되었다. 그날 바로 서신과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발신음이 울렸다. 천지건설 회계부서에서는 접근 권한이 변경되었다. 일주일 후 한서연 씨는 이미 대표이사실에 앉아 그녀의 건조하고 꼼꼼한 방식으로 이전에는 엉켜있던 것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있었다.
기한, 예산, 책임. 이진우 씨는 인지했음이라는 짧은 이메일을 보내고 조용해졌다. 최만식 어르신 내외는 짐을 쌀 시간을 달라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통지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한 달을 주었다. 이삿짐 센터에 도움을 제안하고 중립적으로 건강을 기원했다. 그들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집은 비었다. 그들의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척하다가 점차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달에는 한 중앙일간지에 보이지 않는 여성이 어떻게 가족의 착취를 폭로했는지에 대한 큰 기사가 실렸다. 기자는 세심하고 정직했으며 나는 오랜만에 나에 대한 글에서 비아냥거림이 아닌 불필요한 수식 없는 존중을 보았다. 나에게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나 자신의 삶. 아침에는 여의도의 내 진짜 집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본다.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입을지 선택한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는 요가를 한다. 강 변호사와는 서류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짧은 업무 미팅을 갖는다. 한서연 씨의 지휘 아래 천지건설은 갑자기 그들이 식탁에서 항상 묘사하던 그런 회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기한은 더 이상 유동적이지 않았고 고객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으며 돈은 어디론가 새어나가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보고서를 받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해에서 태어났다. 나는 가족에게 말없는 지갑으로 전락한 내 또래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함께 울 수도 있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 집행이사 박선영 씨를 찾았다.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한다. 서류를 찾아내고 위임장을 작성하고 소리 지르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의 첫 번째 수혜자인 이정은 씨는 자신의 연금과 계좌 접근권을 되찾았고 나중에 고맙다며 우리에게 케이크를 가져왔다. 나는 한 조각을 먹고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삶의 맛이라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구울 수 있고 아무도 그것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는 삶. 나는 다시 한번 시끄럽지는 않지만 굳건하게 살아온 여성들의 전기를 읽는다. 일요일에는 가끔 그림을 그린다. 하늘과 나무밖에 그리지 못하지만 물감이 캔버스에 묻어나는 느낌이 좋다. 저녁에는 내 또래의 몇몇 여성들과 만난다. 의사, 경제학자, 교수. 우리는 경쟁 없이 오랫동안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대화한다. 때로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서 그저 그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걸어서 돌아온다. 그 점심 식사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이가 전화했다. 목소리는 세련됨이 빠져 있었다. 부탁 없이 그냥 이야기하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우리는 시내의 중립적인 카페를 골랐다. 그는 먼저 와 있었고 내가 들어가자 일어섰으며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치웠다. 내가 수년간 그에게서 보지 못했던 행동들이었다. 그는 앉아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 저희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정직했다. 그래도 나는 물었다. 내가 정말 당신들이 상상했던 은평구의 그 가난한 여자였다면 그래도 이게 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오랫동안 찻잔을 보다가 마침내 말했다. 네, 그것 또한 정직했다. 나는 오랫동안 품어왔고 빠른 화해로 마무리되지 않는 말을 그에게 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는 우정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건 내 가슴에 돌을 얹고 살지 않기 위한 거야. 우리는 가끔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돈은 일절 없을 거다. 그리고 신뢰는 말로 돌아오지 않아. 행동에서 자라나는 거지. 언젠가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돌아오고 싶다면 너 자신부터 시작해라. 심리치료, 정직한 일, 꼼수 없는 1년. 나를 돕는 게 아니라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네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아니라면 그것도 대답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울었다. 어른들이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을 때 우는 것처럼 조용히. 최유라는 그 점심 식사 후 일주일 만에 떠났다. 옷 일부와 그녀의 침묵을 가지고 그녀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듣는다. 지역 뉴스, 공통된 지인들. 나는 그녀가 안쓰럽지도 기쁘지도 않다. 그냥 더 이상 내 일이 아닐 뿐이다. 최만식 어르신 내외는 다른 동네의 아파트를 얻었다. 가끔 오 여사가 용서하세요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낸다. 나는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답한다. 이진우 씨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 성공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것은 그의 위험 부담이지 내 것이 아니다. 윤 원장은 어느 날 비서를 통해 내게 쪽지를 보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력도 소진되니 잘 아끼십시오. 나는 그 쪽지를 책장 위 유리 액자에 넣어두었다.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직업상 의심해야 하는 외부인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다는 것이 내게는 중요했다. 가끔 저녁이면 내게 고요함이 찾아온다. 공허함이 아니라 고요함. 나는 주전자를 올리고 창문을 열고 도시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는지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나 자신을 떠올린다. 그런 저녁이 오면 나는 어머니의 진주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그것들은 약간 따뜻하다. 그리고 과장 없이 평범하게 소리내어 말한다. 내가 나 자신으로 있어줘서 고마워. 솔직히 말해 삶은 여전히 삶이다.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고 나이는 젊어지지 않았다. 때로는 여전히 낡은 습관들로부터 깨어난다. 더 조용히 방해하지 마, 부탁하지 마.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규칙이 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없을 것이다. 나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나는 자리를 내어준다. 그리고 돈은 여기서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화려하지 않다. 아무도 한 번의 대화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고 갑자기 자신을 찾지도 않았으며 주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도 않았다. 나는 세상을 구하지도 않았고 구름 위에 성을 짓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수년간 내 삶이 흘러나가던 수도꼭지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을 뿐이다. 익숙한 분주함을 대신해 찾아온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신의 서류를 깔끔하게 자신의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깨끗한 테이블이었다. 가끔 민준이는 저녁에 내게 문자를 보낸다. 엄마, 오늘 힘든 하루였지만 잘 해냈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돈도 의무도 없다. 단지 우리 둘 다 끊어지지 않도록 잡아당기지 않는 얇은 실만 있을 뿐이다. 이것 또한 선택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게 인생이다. 만약 누군가 완성된 공식을 원한다면 그런 것은 없다. 어떤 가족에게나 유용한 한 가지 실용적인 규칙이 있을 뿐이다. 사랑이란 우리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가 아니라 네가 뭘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이것이 작동을 멈출 때 불을 켜고 서류를 꺼내고 차분하게 항목별로 끝까지 소리내어 말하라. 그러면 설령 곁에 아무도 남지 않더라도 당신에게는 당신이 남을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